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13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과 함께 근저당권, 그리고 공동저당권, 그리고 전세권 저당권에 대해서 특수한 유형들의 저당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시험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되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동안에는 그 채권의 일부가 대위 변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이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그 일부가 대위 변제되었다고 해서 변제자 대위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를 넘어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의 확정된 금액이 이제 채권 최고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위 변제자에게 근저당권 대위 변제자가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근저당권 변경에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이제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니까 이제 그걸 원래 이제 특정 채권을 위한 근저당권은 원칙적으로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거지만은 특정 채권을 위한 근저당권도 설정이 허용되니까요. 그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면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근저당권은 그 후 물상보증인의 다른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된 새로운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피담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니까 다른 원인으로 해서 근저당권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해서까지 피담보 이제 그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다음 3번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의 총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권자, 근저당권자, 채무자 겸 근저당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이 채권 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미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은 제3취득자라든지 또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받는 것,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은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액을 최고액을 초과하는 범위까지 모두 다 변제한 경우에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그 다음에 360조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때 그때 이제 그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한정이 되잖아요. 그 1년분에 한정이 되는 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채무자가 아니고 제3취득자라든지 후순위 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그 360조에 따른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360조에 의한 피담보 채무의 범위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모든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 또는 그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4번입니다. 공동 근저당권자가 공동 담보의 목적 부동산 일부에 대한 환가 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우선 변제 받은 경우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우선 변제권의 범위는 피담보 채권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의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 최고액으로 제한된다. 자, 공동재단 같은 경우에는 동시배당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그 매각 대금 이제 목적물의 그 대금 이제 가치로부터 이제 매각 대금에 비례해서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다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그러면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했을 경우하고 달리 이제 그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그 공동 근저당권자가 일부에 대해서 환가 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우선 변제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은 나머지 부동산의 나머지 공동저당 목적물의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공제한 금액 이제 채권 최고액에서 우선 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그 금년에 나왔던 이제 변호사 시험 기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요 내용들을 일단 알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XY 토지 중에서 먼저 경매된 X 토지의 후순위 저당권자 을이 Y 토지의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자 여기서 지금 물상보증인이 X와 Y 소유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상보증인 소유, 채무자 소유 둘 다 그러니까 공동저당의 목적물로 제공되어 있던 그 물건이 둘 다 채무자 소유이거나 또는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368조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채무자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 이런 경우에는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은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이거나 또는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나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는 차이가 없어요. 자, 어쨌든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근데 Y토지의 공동저당의 대위 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사이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 갑이 Y토지에 관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그리고 나서 을은 Y토지에 관해서 소유권을 이제 그 Y토지에 대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은 그 병에 대해서는 취득한 병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를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물상 대위와 변제자 대위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기 전에 저당권, 공동저당권이 말소가 되었고 그래서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긴 하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런 문제들도 변호사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6번입니다.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에 이제 이건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이니까요. 경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이제 공동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일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배당이 일어나고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자, 7번은 공동저당의 목적물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 중 이거는 이제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거죠.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건데요. 자, 채무자 소유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 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변제받은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 설정 등기에 대하여는 후순위 저당권자 앞으로 대위에 의한 부기 등기가 격려되어야 된다. 자, 이거는 일단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서 채권자가 다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어요. 만약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일어났다면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고 그 변제자 대위하는 것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할 수 있겠지만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뭐 물상 대위를 한다든지 부기등기가 격려돼야 된다든지 이런 말들이 의미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저당과 근저당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 9, 10, 11은 전세권 저당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 갑과 을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을이 전세권 설정자고요. 전세권 설정자고 갑이 전세권자에 해당합니다. 갑은 2012년 2월 10일 X주택에 관하여서 을과 존속기간 3년 전세금 3억. 자, 전세금은 3억이고 존속기간은 2012년 2월 10일에서 2015년 2월 9일까지 해야 되겠죠. 초일에 산입한 걸로 볼 수 있으니까. 자, 2015년 2월 9일까지 전세금 3억으로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를 한 후 X주택을 점유 사용하였습니다. 갑은 2013년 4월 10일날 병으로부터 변제기를 전세기간 만료일로 정하여 3억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2013년 4월 10일날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한 거죠.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전세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병은 위 저당권에 대한 물상 대위권의 행사로서 자, 여기서 이제 병의 이름으로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었으니까 병은 갑의 채권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되고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전세기간이 종료한 후 1개월 후에 병은 위 저당권에 대한 물상 대위권의 행사로서 갑의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고 을은 받은 후 을을 상대로 전부금 3억의 지급을 여기서는 지금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물상 대위의 방법으로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거죠.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은 거였습니다. 자, 한번 보죠. 갑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게 되면 병의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었지만 용익 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은 담보 물권으로서 남게 되고 당연히 담보 물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세권의 기간이 소멸하게 되면은 병의 전세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 다만 병은 그 전세권이 소멸함으로써 남게 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전세 기간 중인 2012년 8월 10일 을이 갑에게 전세기간 만료일을 전일을 변제기로 하여 1억 원을 대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위 전세금 대여금 채권에 의한 상계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때 이제 병이 전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전부금을 을한테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으로 상계양변을 할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런 거는 첫 번째는 어떻게 돼야 되죠?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지급금지된 경우에
상계가 가능하냐 여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를 나누어서 본다 그랬죠. 첫 번째는 지급금지 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만약에 지급금지 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 상계 적상 상태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상계 지급금지 된 이후에 이제 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채권이 발생하게 되면은 상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일단 전세권 저당권 설정되기 전에 채권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채권, 자동채권이 되겠죠. 자동채권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던 1억 원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언제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전세권. 자, 1억 원의 채권은 2012년 8월 10일 날 발생을 했죠. 자, 이 채권이 2012년 8월 10일 날 발생을 했으니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2013년 4월 10일 전에 발생한 게 맞죠. 그래서 전세권 저당권 설정 전에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맞고요. 전세권 저당권 이 설정되기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것은 맞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변제기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그 다음에 수동채권의 변제기, 수동채권이라고 하는 건 전세금 반환 채무가 되겠죠. 자, 그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변제기와 그 다음에 을이 갑한테 청구할 수 있는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전세 만료일 전일을 변제기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세금 반환 채권의 변제기는 전세권 만료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1억 원의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더 빠르게 되죠. 변제기 이제 비교해서 변제기가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 상계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1억 원의 변제기가 더 하루 정도 더 빠르죠. 그렇기 때문에 상계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요 부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지급금지된 경우와 비교한다면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압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채권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수동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보다 더 빠르거나 같은 경우에, 두 채권의 변제기가 같은 경우에 그럴 때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해서 전부금이나 추심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을이 상계 양변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 이 지급금지된 경우와 잘 비교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전세기간 종료 즉시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반환한 경우에 을은 이 반환으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라고 돼 있지만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기 전에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모두 반환하게 되면은 이 전세금 반환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의 변제로서 유효하게 됩니다. 즉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고, 물상 대위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압류 및 전부 명령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제 물상 대위권을 실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압류되기 전에 을이 갑한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즉 전세금을 반환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세권 저당권자나 제3자가 압류되기 전에 전세금을 반환했을 경우에는 그 전세금 반환은 유효한 변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이 유효하게 변제됐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 있다, 병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갑의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갑에 대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자,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즉 물상 대위를 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 즉 물상 대위를 행사해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는 있지만은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정부 명령을 받았다면, 자, 원칙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정부 명령을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원칙은 정부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 채권자에게 그 채권을 전적으로 귀속시켜줘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채권으로부터 우선 변제 받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부 명령은 무효이지만은, 그런데 전세권 저당권자인 경우에는 어차피 그 전세금 반환 채권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물상 대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된 상태라고 할지라도 정부 명령 자체가 어차피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정부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압류가 경합되면은 다른 채권자들한테 대해서도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부 명령이 무효가 되지만은, 그런데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물상 대위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압류가 경합되더라도 정부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여러분, 전세권 이제 특별한 형태의 저당권에 관해서 전세권 저당권과 근저당권 또는 공동저당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은 공동저당은 더 객관식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계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들은 사례 문제로 나오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지만은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만은 객관식 문제로서, 선택형 문제로서는 계속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공동저당 같은 부분들은 되게 어려운 부분, 이제 변제자 대위하고도 연결돼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좀 잘 요번 수업 시간에 잘 정리해 놔서, 특히 이제 변제자 대위 부분까지 같이 엮어서 잘 정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이쪽 부분을 공부할 때 헷갈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 정리하고, 어차피 기말 시험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번 수업을 들으면서 기말 시험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출석 시험 마치고요. 이제 본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저당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권은 기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이제 채권들이 발생하는 기본 계약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이 기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외상거래라든지 이제 그런 그 물품 공급 계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를 합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제 일정한 기간을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 채권이 도중에 변제가 된다거나 또는 뭐 채권 자체가 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근저당권 자체가 계속 유효하게 존속을 하게 됩니다. 다시 또 채권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않은거나 확정될 때까지, 그 시점까지 발생한 채권을 담보하는 그런 그 저당권이 근저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계약이 종료하여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다 결산기까지 결산을 거쳤더니 뭐 피담보 채권이 뭐 5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저당권과 이제 거의 같이 유사하게 취급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언제 근저당권이 확정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이 이제 확정된다는 얘기는 더 이상 계약 관계가 종료하고 이제는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이 더 이상 이제 채권이 발생하더라도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근저당권이 확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저당권자와 근저당권 설정자 사이에 그 기본 계약 관계 자체가 종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와 근저당권 이외의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기본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매를 신청한 시점, 그 경매를 신청한 시점에 결과적으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저당권 이외의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근저당권자가 계속해서 기본 계약 관계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서 매각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고 비로소 매각 대금이 완납되어서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이 매각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은 이제 그 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멸을 하게 되니까 그 소멸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대금 완납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경매 신청 시로부터 이제 매각대금 완납 시, 매각 허가 결정이 나와서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는 짧으면은 뭐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계속 유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꼭 뭐 1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근저당권자가 자기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매각대금 완납 시 제3자가 이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시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점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피담보 채권이 확정 이전에는 일단은 그 채권 자체가 증감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담보 채권 자체가 양도되거나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했다고 해서 채권 양도와 더불어서 저당권을 이전시키거나 또는 제3자가 변제를 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변제자에게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의 저당권이 일부가 이전된다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채권을 포함한 권리들이 변제자한테 이전하는 게 이제 변제자 대위잖아요. 자, 그런데 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됐거나 또는 피담보 채권이 양도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저당권이 이전되거나 또는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변제자가 채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하거나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만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최고액이 1억이에요. 최고액이 1억인데 마지막에 확정될 때 이제 최고액이 1억인데 나중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이 7천이었습니다. 피담보 채권이 7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 저당권이 확정되기 전 기간 동안에 제3자가 예를 들면 제3자가 뭐 2천만 원을 변제했다. 또는 2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했다. 채권을 양수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직 근저당권,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이 존속하는 동안에 제3자가 2천만 원을 변제했거나 또는 2천만 원의 채권을 양수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이전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됐는데 확정되고 나니까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고액 범위 내에서 3천만 원이 아직 여력이 있는 거죠. 이 3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위 변제한 제3자라든지 또는 채권 양수인도 이제 채권을 이전받아서 이제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특히 제3자 대위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죠. 근저당권의 최고액과 그 다음에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 사이에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근저당권이 이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변제자 대위 같은 걸 할 수 없지만은 확정되고 난 다음에는 최고액과 피담보 채권, 확정된 피담보 채권 사이의 범위 내에서는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이고요.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공동저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요. 공동저당은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원칙적으로 공동저당이라는 사실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등기부에 기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공동저당이 성립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등기부에 밑에 공동저당 물들이 각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선박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를 달리하잖아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동저당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자, 공동저당이 일단 성립이 됐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 절차가 있을 텐데요. 공동저당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또는 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Y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물건이 있었을 경우에 이 X와 Y가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을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X와 Y 둘 다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목적물이 얼마에 팔렸는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는 5천만 원에 팔렸고 요거는 1억에 팔렸다라고 한다면은 X로부터는 3분의 1, 그 다음에 Y로부터는 3분의 2의 금액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억 곱하기 3분의 1, Y에서는 1억 곱하기 3분의 2를 받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를 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1억에 3분의 1이면 안 되니까 이 금액을 9천만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금액을 1억이라고 하지 말고요. 9천만 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9천만 원으로 바꾸게 되면은 9천만 원의 3분의 1이니까 X 부동산으로부터는 3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Y 부동산으로부터는 6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동시 배당됐을 경우에는 그래서 368조 1항에 따라서 목적물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시 배당을 받게 되면요. 368조 2항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시 배당을 했을 경우에 이 X 부동산에는 갑이 1순위 저당권자고 을이 이제 Y 부동산에 또 갑이 1순위 저당권자고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자는 A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Y 부동산의 2순위 저당권자는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B 둘 다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피담보 채권이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갑이 X 부동산을 먼저 경매를 하게 되면은 5천만 원을 이제 그 갑이 다 가져가겠죠. X가 먼저 되는 거니까 5천만 원을 먼저 배당을 받게 되고 A는 금액을 한 푼도 배당받을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갑은 5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4천만 원이 남아있으니까 Y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4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4천만 원 1억 원이니까 경매 대가가 4천만 원 배당받으면은 6천만 원이 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는 6천만 원 중에 5천만 원을 모두 배당받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동시 배당됐을 경우와 이시 배당됐을 경우에 차이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와 B가 없다면은 그러면은 5천만 원 받아가고 나머지 4천만 원을 Y에서 받아가면 되겠지만은 뒤에 후순위 저당권자 A와 B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떤 목적물이 먼저 경매가 되느냐에 따라서 A와 B의 지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만약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9천만 원을 갑이 배당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1천만 원밖에 배당받지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9천만 원을 배당받고 1천만 원밖에 이제 배당 못 받았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은 X에서 더 이상 배당받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A는 5천만 원을 전액 변제받아가는 그런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368조 제2항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갑이 X 부동산에 먼저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갑이 Y 부동산에 먼저 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채권 전액으로 먼저 배당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되었다면은 배당받을 수 있었던 몫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른 공동 저당물의 채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만약에 갑이 X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갑은 X에서 5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 아직 4천을 배당 못 받게 되니까, 그러면은 A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겠죠. 만약에 동시에 배당이 되었다면은 갑은 3천만 원을 받고 그리고 A는 2천만 원을 받게 되겠지만은, 이게 X에서 먼저 실행이 됨으로써 A는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갑 같은 경우는 동시에 배당받았다면은 이제 X로부터는 3천만 원, 그 다음에 Y로부터는 6천만 원을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였고, 그때 A가 2천만 원을 나머지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그런 것과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경우에는 A는 갑이 다른 Y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만약에 이제 Y 부동산이 실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갑은 이제 5천을 배당받았으니까 4천을 배당받겠죠. 자, 그런데 사실은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은 그러면은 갑은 Y 부동산으로부터 6천을 배당받을 수 있었겠죠. 따라서 6천을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 X가 먼저 실행됨으로써 이제 갑이 배당받지 않게 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그 근저당권은 A한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Y가 경매에 넘겨지게 되면은 갑은 먼저 자신이 받아야 되는 거 4천만 원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갑을 대위해서 저당권을 이제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2천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6천을 배당받게 되니까 B는 이제 5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B는 4천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결과는 어떤 결과랑 똑같을까요? 이 결과는 동시에 배당된 결과와 똑같게 되죠. 동시에 배당받게 되면은 갑은 3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2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Y 부동산에 대해서는 1억에 이제 경매가 들어갔으니까 동시에 배당됐다면 6천만 원을 배당받고, 그 다음에 B는 4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겠죠. 1억에 팔렸으니까. 자, 그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되는 거죠.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Y 부동산으로부터 갑은 4천만 원을 일단 먼저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는 후순위 저당권자 공동저당이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는 A는 이제 갑이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Y 부동산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6천만 원 중에 갑이 받고 남은 2천만 원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갑과 A가 받아가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B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가 있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지금은 이제 X에 대해서 먼저 배당을 하게 된 건데요. 이걸 이제 그 Y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Y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Y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Y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면은 갑은 Y로부터 1억이니까 9천만 원을 배당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1천만 원만 배당을 받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X로부터 어떻게 받게 되느냐? 갑은 9천만 원을 다 배당받았으니까 X로부터 배당받을 것은 없겠죠. 자, 그런데 원래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갑이 X로부터 3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B가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있으며, 그래서 B는 X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B가 X로부터 3천만 원을 변제받고 나중에 5천만 원이니까 그 중에서 남는 게 2천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A는 X로부터 후순위 저당권자는 2천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론도 갑은 9천만 원을 양쪽으로부터 다 우선 변제 받게 되고, A는 X로부터 2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 B는 결과적으로 Y로부터 4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우선 배당받게 되는 금액이 X가 먼저 실행되나 Y가 먼저 실행되나 똑같은 금액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368조 제2항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후순위 저당권자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의 문제이고요. 자, 이 사안에서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다른 공동저당물의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 예를 들면은 이제 갑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합니다.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Y에 대한 저당권은 공동저당이 성립하지 않고 X에 대한 저당권만 남아있게 되겠죠. 그러고 나서 갑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경우에도 X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돼서 갑이 X로부터 5천만 원을 다 배당받아 가게 되면은 피담보 채권이 뭐 9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 못 받지만 어쨌든 X로부터 5천만 원을 다 배당받아 가게 된다면은 그러면 A는 억울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A는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당권을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갑이 Y로부터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A가 대위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Y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하였기 때문에 368조 2항에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갑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X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에 X에 대해서 채권 전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만큼만 X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Y에 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갑이 X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이제 5천만 원 매각, 이제 물건이 5천만 원에 매각이 됐으니까 그 5천만 원 전액을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3천만 원까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A한테 배당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다른 공동저당 목적물의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자가 남은 잔존 공동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채권자가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저당에 있어서 이제 그 채권자와 모두 다 채권자, 채무자 소유인 경우 또는 둘 다 공동저당 목적물이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를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이고 하나는 채권자 소유인 경우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갑이 있고 채무자가 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있는데 Y가 있는데, 이 을은 X는 을 소유였고요. 그 다음에 Y는 병 소유인 경우, 물상 보증인 병 소유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액은 9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X라는 물건은 5천만 원에 매각이 되었고 Y라는 물건은 1억에 매각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X의 부동산에는 갑이
1순위 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A가 2순위 저당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Y 부동산에는 갑이 1순위 저당권자고 B가 2순위 저당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A와 B의 피담보 채권은 둘 다 동일하게 아까 사례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에 먼저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X와 Y에 대해서 갑이 동시에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들 368조 1항에 따라서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X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고 Y는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니까 이 경우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으로부터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못 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갑은 X로부터 5천만 원을 배당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Y로부터 4천만 원을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X로부터 5천만 원 배당받았으니까 A는 아무것도 배당받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4천만 원을 배당받아가니까 6천만 원이 남으니까 그 중에 5천만 원을 다 배당받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런데 동시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먼저 실행된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실행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동시배당의 경우와 다를 것이 별로 없어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먼저 정매가 신청된 경우에는 갑은 X로부터 5천만 원을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A는 아무것도 배당받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그때 갑은 Y로부터 4천만 원을 배당받아가게 되고 B는 5천만 원을 배당받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A는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A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을의 채무를 갚아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또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는 A는 비록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배당한 것이나 X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신청된 경우나 크게 달라질 것이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갑은 Y 부동산으로부터 이제 9천만 원을 다 배당받아 가겠죠. 9천만 원을 배당받아가고 그 다음에 B는 Y 부동산으로부터 1천만 원만 배당받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B는 4천만 원 아직 배당받지 못한 거죠. 동시에 배당되었거나 X에 대해서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다면은 B는 자신의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겠지만 Y 부동산이 먼저 경매에 들어가는 바람에 B는 1천만 원밖에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Y는 물상보증인 병은 자신의 Y를 통해서 Y가 환가됨으로써 을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 물상보증인 병은 을에 대해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됩니다.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이 규정이 있으니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병은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될 뿐만이 아니라 제3자의 변제니까 결과적으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였으니까 그러니까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을 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병은 물상 보증인으로서 만약에 채무가 변제가 되지 않으면은 저당권이 실행돼서 실제로 이제 저당권이 실행됐죠. 이 사안에서는.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으로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꼴이 되니까 갑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이
구상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가 다 병에게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 같은 경우에는 저 9천만 원의 채권 있잖아요. 9천만 원 채권, 병이 변제한 9천만 원의 채권 있지 않습니까? Y 부동산을 환가해서 갚았던 9천만 원의 채권이 변제가 되었기 때문에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이 9천만 원의 채권이 고스란히 병한테 이전이 되고 병은 또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까지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Y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먼저 신청이 되면은 병은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당권부 채권인 9천만 원의 채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제 병이 이렇게 그 제3자의 변제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면은 그 대신에 Y라는 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B는 Y에 대한 저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지만은 병은 Y를 상실하는 대신에 이런 권리들을 취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 취득한 권리를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B는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B는 Y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Y 부동산이 먼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 인해서 B의 저당권은 소멸되었지만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병은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이제 물상 보증인이 취득한 그러한 재산에 대해서 병은 변제자 대위를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시행된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을 다 물상 보증인이 취득하게 되고요. 후순위 저당권자와 물상 보증인이 취득한 권리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동저당에 있어서 이제 그 물상 보증인 소유와 그 다음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게 두 가지가 나뉜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한 거죠. 자, 밑에에서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나 둘 다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368조 2항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하나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고 하나는 물상 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와 그 다음에 그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에 대한 물상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무자 소유, 물상 보증인 소유에는 변제자 대위가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는 368조 제2항에 따른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와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 내용을 참고로 해서 변제자 대위와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변제자 대위와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의 비교인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있고요. X가 있고 Y가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1순위는 갑, 2순위는 A 1순위는 Y 부동산에도 1순위는 갑, 2순위는 B 이렇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경우 이제 두 번째 경우도 한번 적어놓죠. X와 Y가 있는데 이 Y는 병의 소유인 경우이고요. 그 다음에 X는 갑이 있고 후순위 저당권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에도 1순위 저당권자 갑,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 B가 있을 경우에 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 갑이 X에 대해서 먼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둘 다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A가 갑이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요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대위를 할 수 있게 되죠.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또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갑이 Y에 대해서 먼저 이제 저당권을 실행한 경우에 결국 Y로부터 갑이 채권의 만족을 얻으니까 병은
이제 을에 대해서 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 뭐 이제 을에 대한 채권뿐만 아니라 X에 대한 저당권 같은 권리도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병이 X를 대위하는 거, 요거를 이제 공동저당의 변제자 대위에서 대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물론 이제 뭐 B, 만약에 Y가 먼저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B가, 이것도 Y가 먼저 실행되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만약에 요 밑에 거와 동일하게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실행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이제 Y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비저당권자는 X에 대해서 이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죠. 갑을 대위할 수 이제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있으니까 갑을 대위해서 동시에 배당되었다면 갑이 X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갑의 X에 대한 저당권을 B가 취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신청되면 물상보증인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둘 다 채무자 소유이거나 둘 다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Y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이제 둘 다 채무자 소유니까 이 경우에는 B가 X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어떤 차이점들이 있냐? 둘 다 등기 없이도 저당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즉 B도 등기 없이도 X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던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병도, 물상보증인인 병도 등기 없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저당권자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자, 다만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는데 채권자의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까지 다 취득하게 돼요. 즉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과 9천만 원의 채권과 그 다음에 X에 대한 저당권 자체를 병이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B가 취득하는 것은 X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부담하는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X에 대한 저당권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저당권자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와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에 있어서의 변제자 대위 자체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모든 권리가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지만은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만을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물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동시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저당물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저당권을 취득한다. 요거는 이제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얘기하는 거고, 위에 거는 변제자 대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는 피담보 채권까지 취득하는 건 아니며 저당권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나 물상보증인이 X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은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만 취득을 하고 피담보 채권 같은 거는 취득하지 못하지만, 이제 물상보증인처럼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권리를 이제 물상보증인이 취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채권자가 만약에 채권의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면 채권자는 더 이상 X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갑이 X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은 병이나 B에게 이미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저당권자가 아니고요. 물론 이제 일부라고 한다면은 갑과 후순위 저당권자가 공유를 하거나 갑과 이제 대위 변제자가 공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채권자가 다 채권을 만족을 얻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갑은 X에 대해서 더 이상 저당권을 갖고 있지 않고요. 이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
또는 후순위 저당권자가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채권자가 저당권을 임의로 말소하게 되면은 그런 말소는 불법 말소이고요.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라든지 또는 대위 변제자, 그러니까 병이나 B는 만약에 갑이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말소를 했다면은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우에 병은 직접 그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말소 회복 등기는 말소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한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 후순위 저당권자인 B는 만약에 이제 병이 물상 대위를 이제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B는 병에 대한 채권자이니까 병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병이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것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말소 회복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B가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제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으로써 말소 회복 등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어야겠죠. 자, 그리고 이 경우에 제3자가 만약에 제3자가 X를 취득했다. 제3자가 X를 취득하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3자가 X를 취득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병이 변제자 대위를 하는 병이 제3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하는 B가 제3자에게 자신이 X 부동산의 저당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일단 이 변제자 대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는 병이 X에 설정되어 있던 갑의 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지만은 이것을 제3취득자한테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취득한, 지역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 그러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위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이 경우도 역시 B도 등기 없이 당연히 X 부동산에 대한 소유 저당권을 당연히 취득하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갑이 X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시킨 상태에서 B가 말소 회복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X를 취득했다면은 당연히 제3자는 X에 대해서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서 취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경우에는 공동저당의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갑이 X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B가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X가 제3자한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판례는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쟁점화된 적은 없지만, 쟁점화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설명을 하면서 공동저당의 경우에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한테 공동저당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에 X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취득하게 된다면은 제3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X에 설정되어 있던 갑의 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게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제 판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요거 대위의 부기등기가 없이 공동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제3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은, 요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대위에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X에 대해서 채권자의 공동저당권이 말소된 상태에서 제3자가 이제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B가 제3자에게 물상 보증에 있어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공동저당에 있어서 후순위 저당권자와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서로 비교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들 이거 그냥 한 번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정리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저당에 있어서는 사회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공동저당이 이제 그 사행위 성립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제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인데 이 을이 X 부동산을 예를 들면 병에게 처분을 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채무자이고, 이 채무자가 X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을 때 그 판 것이 사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의미가 있겠죠. 만약에 이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X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 목적물의 가치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목적물은 X라고 하는 부동산은 제3자를 위한, 그러니까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이 5천만 원, 최고액이 5천만 원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더 이상 그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그러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을 제3자한테 처분한다고 할지라도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일반 채권자들을 위해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 피담보 채권액이 이제 목적물의 가치가 5천만 원인데 피담보 채권액이 한 뭐 2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3천만 원만큼은 일반 채권자들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X를 제3자한테 팔아버리면은 사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행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행위 목적물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공제한 가치가 남아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사행위 여부를 따져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Y 부동산에 대해서도 채권자를 위해서 Y 부동산도 있는데요. 이 Y 부동산에 대해서도 다른 채권자를 위해서 X도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Y도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둘 다 채무자 소유라고 한다면은 X 목적물의 이제 경매 대가와 Y 목적물의 경매 대가를 서로 안분 배당해서 그래서 이 목적물의 가치를 판단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X라는 목적물의 가치가 5천만 원이고 Y라는 목적물의 가치가 5천만 원일 때, 자, 이 둘 다 Y라는 목적물의 가치가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이었죠. 1억이었고 그 다음에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은 9천만 원이었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X와 Y는 이제 공제될 금액이 얼마냐면은 X에 의해서 우선 변제되어야 될 금액이 3천만 원이고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에 의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6천만 원이잖아요.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졌다면은 X로부터는 3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고 Y로부터는 6천만 원을 배당받을 수 있으니까 X 목적물의 시가가 경매 대가가 5천만 원. 이제 경매 대가가 5천만 원이란 말은 X라는 부동산의 물건의 가치가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그럼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빼더라도 2천만 원이 남아 있죠. 그 2천만 원은
이제 을의 일반 채권자들한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공동담보, 이제 공동으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사행에 있어서는 그 이제 사행이 목적물 자체를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재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동담보라는 건데 공동저당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담보 여력이 이제 책임재산 부분이 2천만 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X를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X를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이 아니라 2천만 원의 재산이 남아있으니까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거죠.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책임재산이 감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행위가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Y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상보증인 소유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동시에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갑은 이제 X로부터 일단 5천만 원을 다 배당받게 되는 거죠. 채권자가 나머지 4천만 원은 Y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X라는 목적물의 가치는 5천만 원인데 그 5천만 원은 이미 채권자를 위해서 우선 변제되어야 될 그 금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X를 통해서 을의 일반 채권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제로인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X가 채무자 소유, Y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을이 X라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더라도 그렇더라도 책임재산의 감소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감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더 이상 사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사례들을 보면요. 사행위 성립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가치에서 공제해야 할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고서 그래 남는 것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모두 채무자 소유이거나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368조 1항에 따라서 동시 배당되었을 때 배당되는 금액에 의해서 이 저당권 목적물의 가치에서 그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는 것이 있다면 사행위가 성립되고 남는 것이 없다면 사행위가 성립되지 않겠죠. 자, 그런데 하나는 채무자 소유이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액 전부를 일단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서 먼저 빼고 남은 것이 있다면은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서 빼게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사행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가끔 사행위와 연결시켜서 나오니까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공동저당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 밑에 거는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한 설명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저당을 공부함에 있어서는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면 좋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에 포함되지 않지만은 여러분들이 공동저당에 있어서 하나는 채무자 소유, 하나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변제자 대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시험범위 나올 수 있어요. 변제자 대위 내용 자체를 묻는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겠지만은 이 공동저당에 있어서 변제자 대위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그 지금 설명한 내용까지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변제자 대위를 공부하면서 한번 정리해 놓기를 바랍니다. 자,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변제자가 구상권을 취득해야 되죠. 그 구상권은 보증인의 구상권이나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같은 것도 있고요. 또는 제3자의 변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무관리나 부당이득에 근거해서 구상권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제자 대위의 요건이 구상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이에 부속된 권리가 변제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데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게는 당연히 이전되고요. 그 다음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채권자를 대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죠. 따라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는 채무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제를 한 경우에만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래서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취득하게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리고 임의대위 같은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채무의 일부만을 변제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의 일부가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이 되고 채권자와 대위 변제자는 공동으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저당권 등의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더라도 채권자가 대위 변제자보다 더 우선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 저당권자가 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고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보증인이 이제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변제했다라고 했는데 이 채권액이 1억이에요. 근데 5천만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병은 을에 대해서 5천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2분의 1만큼을 취득하게 되겠죠. 따라서 갑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다면은 갑과 병은 X에 대한 저당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준공유하게 되겠죠. 공유하게 됩니다. 자, 공유하게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X의 경매가 실시가 되면은 갑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병이 배당을 받아가는 식으로 되겠죠. 같은 준공유라고 하지만은 갑과 병의 지위가 동일한 건 아니고요. 갑의 지위가 더 앞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는 이제 대위자와 사이의 관계, 제3취득자와의 관계 이런 것 등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제3취득자, 전세 이제 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이나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과 이제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을 얘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제3취득자를 얘기합니다. 제3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인, 여기서 보증인은 물상 보증인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확장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보증인은 이제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3취득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죠.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은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이때 보증인도 역시 물상 보증인을 포함하는 겁니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은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지만 제3취득자는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제3취득자의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의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이제 부담분을 산정하는 것은 물상 보증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이 여러 명,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여러 명, 그 다음에 보증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별로 나눠서 이제 각자 이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정하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분담분을 모아서 다시 목적물의 가액으로 비례해서 분담 부분을 정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어느 한 사람이 변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채권자가 각각의 사람들한테 갖고 있던 권리들에 대해서 그 각각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는 1호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니까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은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제3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제 제3취득자라고 할 때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3취득자가 나오죠. 여기 제3자 또는 제3취득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돼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제3취득자, 즉 그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지상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위에 부기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이제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번에 공동저당을 공부하면서 한번 꼭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자,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들이 좀 어려웠죠? 여기까지 이제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전세권, 저당권의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권, 저당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저당권은 이제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전세권자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세권자, 그 다음에 갑이 전세권 설정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요 전세권을 이제 을이 병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를 이제 돈을 빌리면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다른 사람의 집에서 10년 동안, 부동산을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되겠죠. 따라서 그게 경매에 나온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전세권을 취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의 채권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몇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것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됐다 할지라도 전세권이 종료하게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언제든지 전세금을 을한테 반환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세권,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은 전세권,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전세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용익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더 이상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세권 종료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전세권도 소멸하게 되고요. 용익 물건으로서의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담보 물건으로서의 전세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그 용익 물건으로서의 전세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 저당권도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소멸을 하게 되는 대신에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는 대신에 을은 어떤 걸 취득해요?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죠.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병은 비록 전세권, 저당권을 상실하게 되지만은 을이 전세 목적물을 상실하는 것 대신에 취득한 이제 전세권을 상실하는 것 대신에 취득한 전세금 반환 채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물상 대위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지급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하면서 이제 그 물상 대위를 실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병은 일반 채권자가 아니라 물상 대위자의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압류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을 을한테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는 자가 저당권의 소멸로 인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하는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채권을 실현시키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전부금, 전세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금 지급을 청구를 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을이 만약 갑이 을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다면은 이 채권을 가지고 병의 전세금 반환 채권 행사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죠. 첫 번째 경우, 이제 아까도 출석 시험에 설명을 했지만 첫 번째 경우는 언제 채권이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급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급금지 시점 이전에 발생했냐 이후에 발생했냐가 중요하지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으면 상계가 전혀 안 되고요. 그 이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변제기와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는 언제 할까요? 전세권 종료기간 만료된 때가 전세금 반환채권의 변제기가 되겠죠. 따라서 전세권이 종료하기 전에 만약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다면 상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를 비교할 텐데, 만약에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고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변제기에 도달하면 상계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변제기와 동일하게 또는 더 빠르면 상계할 수 있고, 변제기가 더 늦다면, 즉 전세권 종료 기간 만료 이후에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변제가 더 늦기 때문에 상계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검토를 해서 갑이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급금지된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항상 살펴봤었죠. 지급금지된 경우에는 지급금지 이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으면은 항상 상계할 수 있고, 지급금지 전에 채권이 발생했지만은 상계 적상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변제기를 비교해서 상계 여부를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급금지 이후에 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계가 안 되고, 이 세 가지 경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상계 적상 상태에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 경우와 상응하는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채권이 발생해야 되느냐, 지급금지된 시점이 아니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세 번째 경우처럼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 설정자는 더 이상 상계양변을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은 조금 수업 내용이 많았네요. 특히 이제 공동저당 부분은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고 또 생각을 해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